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제가 사회를 봅니다. 네. 예, 두 분이서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두 분이라 제가 사회를 보고 다른 얘기를 각기 이제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에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거의 뉴스가 나토 이슈로 다 도배가 됐어요. 나토가 이제 원래는 미국과 유럽 중심의 어떤 군사 동맹 기구였는데 이번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다 초대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우선 미국이 왜 나토에 한국, 일본, 호주 뭐 이런 나라들 초대했을까? 어떤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을까? 이것부터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나토라는 것이 이제 러시아를 포위하기 위해 가지고 예, 시작된 것인데 이제 그 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어요. 나토라는 것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설립이 된 건데 지금 한 50년, 60년 지나면서 보니까 이제 러시아보다 중국이 더 문제야. 중국이 더 이제 커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제 뭐 위협이 이제 중국이 앞으로 더 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다면 이것은 이게 중국을 어떻게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을 어떻게 포위할 것인가라고 보면은 이제 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국의 동맹 국가들로 보면 이제 일본이 가장 이제 크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제 한국 그리고 이제 호주, 뉴질랜드 그 뭐 대만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필리핀도 넓게 보면 포함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끌어안아 가지고 이제 북대서양만 문제가 아니다. 태평양이 더 난리 날 수도 있다. 여기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태평양 국가들을 이제 나토에 이제 좀 같이 연결을 시키면서 이제 러시아와 함께 중국을 좀 포위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비슷한데, 그러니까 저는 나토가 뭐 채팅에도 올려주셨는데 반공 군사 동맹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이름이 북대서양이지만 그거에 원래부터 얽매이지 않아야 했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토가 창설되고 나서 거의 처음으로 했던 일이 한국 전쟁 참전이었거든요. 창설된 지 1년 만에. 근데 그 당시 이제 터키가 아시다시피 이제 남한 측에 이제 지원을 와서 열심히 싸웠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나토에 가입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터키는 사실 북대서양이랑은 좀 거리가 먼 국가라고 지리적으로는 볼 수밖에 없는데 오케이 너 반공 열심히 하는구나 가입 승인 이렇게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반공에 대해서 군사 동맹을 목적으로 한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 저는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또 좀 봐야 될 것이 지금 최근에 이제 쿼드라는 것이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쿼드라고 하면 이제 미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와 인도를 포함하는 이제 이건 또 이제 대중국적인 이제 성격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도하고 중국하고는 되게 사이가 안 좋고 뭐 인도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파키스탄하고 중국인데요. 근데 이번에는 인도가 초대를 받지 못했어요. 이게 약간 좀 애매한 지점이 생긴 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서구와 이제 러시아가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인도는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입장이 그 모호한 그 입장에서 사실 모호하다고 하기도 뭐한 게 사실 인도와 러시아는 매우 가까운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러시아 견제에 대해서 나토에 이제 인도를 좀 초대하는 것은 좀 애매해지지 않았나. 지금 쿼드가 사실 뭐 출범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결속력이 그렇게 강한 그런 조직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균열이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인도에서 이제 약한 고리가 이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인도가 러시아랑 무역하는 게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우리가 이 나토에 참석한 게 이게 또 이슈 이걸 중심적으로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참석 전부터 국내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컸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는 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 좀 각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평가가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어떤 쪽의 평가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나토가 어떤 조직이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나토는 군사 동맹이고 실제 군사적 행위들을 결정해서 집행도 한단 말이에요. 네. 최근에도 이제 2000년 이후에도 리비아 전쟁에 개입해서 카다피 정권 붕괴를 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시리아 내전에서도 개입했었고 근데 여기에 행보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국제적으로 뭐 경제 편가르기 했을 때 이 편 내 편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인 갈등에도 개입할 의사가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긴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이번 나토에서는 어쨌든 러시아를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표현해서 규정했고 중국에 대해서 구조적 도전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럼 실제 러시아와 중국과 군사적인 갈등이 있을 때 뭐 미국이 미국 이름으로 막 군대 보내서 이라크 전쟁처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토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뭐 국지적인 전쟁이라도 일어났을 때 그럼 한국이 참전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 정도를 풍긴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뭐 제 견해인 거죠. 뭐 저는 뭐 사실 이게 미국이 오라고 하면은 윤석열이 안 갈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없을 수도 있는 게 저는 이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게 뭐 일단 지정학적인 의미는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G7 정상회의 참석한 거하고 이제 결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참석하는 데는 그냥 의의를 두고 갔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일단 미국이 오라고 했는데 안 갈 방법이 없다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외교 참사가 한번 났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게 있는데 박근혜가 어느 날 갑자기 중국 전승절에 초대받아서 갔어요. 예, 그때 이제 미국 쪽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 한미 관계에 대한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전승절 행사에 온 이제 외국 정상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틴이 왔었고요. 그다음에 서방 세계에서 아무도 안 왔어요. 근데 박근혜가 딱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이제 심지어 이제 북한에서도 고위급이 오긴 왔는데 뭐 푸틴 다음으로 이제 고위급인 거예요 박근혜가.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이게 그 한국의 이제 입장이 중국 러시아와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이제 좀 균형추가 달라진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관측들이 나오면서 미국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압박을 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제 사드를 받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관측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관계에서 또 이제 일본하고 이제 한국하고 이제 관계가 안 좋은 상황을 또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이제 미국의 그런 오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균형을 다시 좀 돌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나토가 이번에 채택한 새 전략 문서 내용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까 창인 씨가 얘기해 주셨던 러시아에 대한 규정 위협으로 직접적인 가장 크고 직접적인 위협으로라고 규정한 부분과 중국에 대한 명시적인 어떤 내용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명시했죠. 이번에 전략 개념에서 나토가.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좀 변화를 가지고 올까? 한국 지금 별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지. 이게 일단은 뭐 중국 포위 전략은 뭐 기정사실화가 되었다. 그리고 이게 그동안의 냉전 상태라고 이제 그동안 진단했던 것이 이제 이게 러시아의 침공 등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냉전이 아니고 열전 상태가 아닌가라고 진단을 하는 것인 것 같고요. 근데 이 전략 문서 내용을 보고 신냉전 시대가 왔다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지금 상황을 봐서 뭐 냉전 상태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뭐 사실상 지금은 뭐 총을 들고 싸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열전 상태로도 볼 수가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확대가 되느냐 안 되냐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 전쟁의 결론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이제 대한 관심이 더 커진 상태라면 저는 뭐 열전 상태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위험한 행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메인도 아니었다고 전 생각하는데 근데 윤석열이 가서 한 이야기들도 뭐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 SOS를 치는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더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성급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토는 뭐 저는 자비님과 의견이 좀 다른 게 G7이나 쿼드나 이런 거랑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번 나토 회의에서 각 국가 정상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발언들도 굉장히 수위가 높은데 프랑스 마크롱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표현도 하고 미국이나 뭐 영국 이런 데서는 군사 뭐 비용을 얼만큼 각 나라별로 늘릴지에 대해서 선언하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이제 8억 달러 보낼 거고 무기는 뭐 로켓은 뭐 보내고 방공 시스템 뭐 보내고 레이더는 뭐 보내고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다 결정해서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국가를 이 전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건지까지 논의가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성격이 확연히 다른 것 아닌가. 근데 불가피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약간 줄타기 하면서 어느 쪽도 아닌 것처럼 갈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다라고 나토 참석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동안 이제 유럽의 중립국들이라고 불리던 나라들이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또 게다가 나토가 저기 위에 이노키님이 말씀해주셨다시피 노 액션 토콘이라고 하면서 좀 행동보다 이제 말이 앞서는 말밖에 없는 그런 기구라고 하는 이제 비아냥도 얻긴 했는데 사실 나토가 단일한 그런 기구는 또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유럽이란 공간 안에 이제 각 나라 이제 특히나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 다 각자 입장이 달라요. 심지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예전에 나토를 가입했다가 탈퇴하고 또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사실 뭐 얼마 안 됐다고 하기엔 좀 시간이 많이 지났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심의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에 대해서 이제 반감이 상당히 컸고 또 독일은 자기들이 이제 예전에 지은 죄가 있다 보니까 큰 뭐 액션 하기보다는 좀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었고 또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친미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가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단일하지 않았는데 그 유럽의 대장들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단일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상황들이 바뀌면서 이렇게 단일한 행동을 하게 됐다는 거 이런 상황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물결에 휩쓸리는 게 아닌가 뭐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 있을 수 있다면은 정말 좋은 상태겠지만 지금은 뭐 전쟁의 한 발 뭐 여기 나토의 행동들이 이제 전쟁의 전 단계라고 본다면 네. 이제 전쟁으로 가는데 한 발 디딘 거는 사실인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가 강대국은 아니기 때문에 뭐 언젠간 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현실적 조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것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라면 저는 최소한 시간 끌기라도 해야 되는 게 외교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반도는 이제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 전쟁의 위협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공간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시기적으로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곧 이 땅에서 전쟁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과도 뭐 같진 않지만 당연히 네.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최소한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얘기하는 한미일 군사 동맹이라는 거는 네. 뭐 우리나라 동해바다에서 뭐 한국군, 뭐 국군, 미군, 일본군이 뭐 자위대가 와서 공동 훈련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염두에 두는 것인데 네, 네, 네. 우리가 상상을 해봤을 때 만약에 북한이 동해바다에서 뭐 휴전선 여기 아쿠아까지 와서 중국, 러시아랑 군사 훈련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난리 나죠. 지금 전쟁하자는 거냐 이런 반응일 텐데 그걸 우리가 먼저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나왔던 어떤 발표 내용이 그런 것이다. 네, 그렇게까지도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최근의 상황들을 좀 보면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단결이 이게 비단 유럽만의 이제 유럽을 향해서만 이제 좀 화살이 날아가는 그런 좀 위협이 날아가는 뭐 그런 형국은 또 아니거든요. 북한 얘기를 좀 떠나가지고도 최근에 보면 중국하고 러시아 전투기들이 이제 군용기들이 이제 합동훈련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합동훈련들을 되게 많이 하고 뭐 함정들도 뭐 배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반도로 한번 쑥 양국의 전투기들이 한반도로 한번 쑥 같이 훑고 가거나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뭐 이제 약간 좀 공해상을 통해 가지고 한번 쑥 훑고 가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경고성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미
한일 양국에서 이제 보면은 그러면 이게 점점 이 경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이제 그런 고민에 빠지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이 또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뭐 설사 상대가 총을 먼저 들었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총을 드는 방식의 대응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대응들의 수단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예컨대 어떤 수단이 뭐 있다고 예컨대 예전에 있었던 사자회담, 육자회담 이런 것들이 있었던 이유는 어쨌든 한반도 평화 명분은 한반도 평화 비핵화를 주제로 해서 뭐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을 여기 발을 묶어두는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쨌든 이 책임을 같이 나눠줘야 하는 존재들. 이라는 것으로 발을 묶어두는 행위는 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 시간 끌기라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지 오히려 이제 서로가 강경하게 점점 높아지다 보면 사실 북의 비핵화 관련해서도 중국이 지금도 소극적이지만 아예 입장을 전향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가능한 거고 왜냐하면 우리 편이 핵을 가지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네. 뭐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전향할 수도 있는 것인 거고 그러면 점점 이제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건데 그럼 우리의 노선을 지금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은 이제부터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 라는 게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노선이냐 군사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그럴 때도 아니고 그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게 제 의견인 거죠. 네. 북핵에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입장들도 막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들리나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껄끄러워하는 모습이 없지는 않거든요. 사실 왜냐하면은 뭐 이거는 뭐 좀 교과서적인 얘기겠지만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된다, 뭐 인정받는다 이러면은 동아시아 전체에 이제 핵을 갖는 국가들이 이제 핵무장하는 것이 이제 촉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있어 왔고요. 게다가 이제 중국에서 가장 신경 쓰는 건 뭐 어디겠습니까? 대만에서 이제 핵무장을 하는 것이 가장 또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북한의 핵무장이 남한의 핵무장을 불러오고 그러면 일본의 핵무장을 불러오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의 핵무장을 불러올 수도 있는 이런 순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80년대에 핵무장을 또 하다가 그때 포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점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중국에서 정말 과연 북한의 핵무장을 바라느냐 그건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또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외교라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국익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지금의 이 신냉전 구도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 일본, 나토 편에 한국이 완전히 결합하는 것이 어떠한 국익의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일본은 국익의 이익이 되는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상 국가라고 하는 이제 일반적인 군사력을 합법적으로 갖출 수 있는 네. 국가로 발돋움하는 국익을 목표로 해서 이런 행보들을 밟아 나가는 것인데 그러면은 미국이 원하는 것은 사실 이 동아시아 안에서는 뭐 우리는 어느 정도 책임을 좀 손을 떼고 일본이 중간 보스의 역할을 하면서 한국을 컨트롤하길 원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일본에게 컨트롤 당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냐 일본이 정상 국가로서 군사력을 온전히 갖추는 것이 혹은 북핵에 대해서 뭐 중국이 뭐 자미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요소들도 있지만 그걸 감수해서라도 지금의 상황에서 북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럼 그런 것들이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라는 거죠. 국익 얘기를 해서 이제 중국과 등지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런 얘기는 많죠. 뭐 사드 때문에 네. 그때 그 경제 보복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하나로? 이미 지금 뭐 국제적인 이 분업화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이제 사드 때는 이제 관광이나 이제 소비재 쪽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간접적인 규제를 했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예상되는 것들은 뭐 자원 문제가 제일 크겠죠. 자원 이제 수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희소한 자원 이제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이제 산업을 좀 내겠다라는 이제 포부가 있는 것 같고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일본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했던 것들 그런 것들하고 이제 비슷한 양상이 또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중국 교육이 상당히 뭐 미국보다 크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큰 흑자를 올리고 있는 이제 교육 대상국이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타격을 받으면은 좀 한국 경제에 좀 상당한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상당한 이제 규제, 전자제품 관련해서 상당한 규제를 이제 중국에다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나토에 참석은 했지만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화는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약간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균형을 맞추고 싶어하는 것이 이제 이게 정부 쪽의 이제 입장인 것 같은데 정부 이게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그동안 계속해왔던 모든 정부에서 그랬지만 경제적으로는 이제 중국과 협력해야 되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는 정치 외교적으로는 이제 미국과 협력해야 되는데 이제 그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자기 목소리를 이제 점점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충돌이 미국과 중국이 이제 충돌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샌드위치가 된 이제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길을 못 찾겠는데 여기에 누구와 뭐 지금 보수 정권이 다시 들어섰다고 해가지고 확실하게 미국을 선택하기는 또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국제 관계에서 뭐 제가 뭐 외교 전문가는 아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군사와 경제는 어느 정도 별도의 개념, 층위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군사적인 문제들이 표면화되는 시기에서는 군사가 1번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사는 나라여도 군사력이 뒤지면 전쟁 시기에서는 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저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무역은 중국이랑 하고 뭐 군사는 나토를 하고 이게 전혀 균형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결정적일 때는 우린 미국 편이라는 신호인 거고 미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존재의 선언인 건데 그것이 이제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균형으로 보일 수 있겠느냐. 라는 게 이제 제 의견인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중국 입장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한 가만히 있으라, 한국 보고 가만히 있으라. 지금 같지는 않지만 지금 이렇게 나토 정상회의 참석했던 것처럼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전에처럼 가만히 있으라. 뭐 사드도 배치하지 말고 가만히 이제 하던 대로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저기 정치는 미국에 의존하라. 이게 사실 그 동안의 중국의 입장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그러면 이득이에요. 더 이제 미국과 밀착하지 않으면 이득이에요.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그렇게 액션 취해주면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창인 씨가 말씀하셨던 거에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지금은 어느 편을 들기엔 상당히 그 이제 좀 행보가 좀 빠른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언젠가는 편 들어야 될 그런 시기가 올긴 올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홍콩은 이미 정리가 됐습니다. 뭐 지금 홍콩 반환 25주년이 오늘이거든요. 오늘인가 어젠가? 오늘이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홍콩에서 이제 시진핑이 뭐 행사하고 있는데 홍콩 문제는 이미 정리가 됐어요. 중국 입장에서. 근데 이제 대만 문제 남아 있죠. 대만 문제 남아 있는데 언젠가는 이제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벌일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뭐 그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가능성이 없지 않은 그런 예측인데 만약에 중국과 대만이 이제 전쟁을 하면은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때는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하면은 미국은 뭐 거의 참전하는 것이 확실시 이제 뭐 된다 뭐 이렇게 미국이 참전하면 일본도 참전하는 것이 확실하다 뭐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입장은 뭐 아무도 지금 뭐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이 작년에 있었던 어떤 중국 학회에서의 어떤 교수의 그런 지적이거든요. 근데 그때 되면 선택은 할 수는 있는데 마음속에 선택은 또 있어야 되겠죠 물론. 근데 지금 이렇게 나토 정상회담 통해 가지고 미리 좀 카드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거는 저는 동의는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가지고 두 분이서 굉장한 치열한 저는 학생의 자세로 오늘 들었어요. 예, 치열한 토론을 해주셨는데 뭐 더 못하신 얘기가 있을까요? 아까 저희 방송하기 전에 그 약간 해프닝 이야기도 할 줄 알았는데 그건 빼먹었네요. 네, 시간이 없어요. 박수를 한번 할까요? 노루각수 같은 거. 노루각수도 하고. 나 근데 4분 카메라 보여주세요. 아니 나 근데 나토에서 윤석열 눈 감은 사진 올렸다고. 아니 근데 노루
미국 악수가 그 미국에서는 굉장히 눈을 안 마주치고 인사하는 게 굉장히 결례라고 문화가 그렇던데 그건 아닌가 봐요. 미국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안 보려고 했던 게 아니고 원래 윤석열한테 악수를 안 하려고 했는 다른 사람한테 하려고 한 걸 윤석열이 낚아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저는 거기에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다른 정상을 향해 가지고 다가가면서 보면서 꽂혀 있던데. 손을 내미는데 그 누가 와서 낚아채 갔어. 저는 사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적극적 구애. 나름 혼자는 친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고 그건 한 가지 가설이고요. 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허공에 악수하는 그런 전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허공에 악수한 적 있어요. 그 바이든 침해설인데요 이게. 약간 뭐 바이든과 뭐 하던 관련 과정에서 허공 약수란 거야? 그 어떤 연설을 끝내고 옆에 돌아섰어요. 아무도 음. 없었어요. 근데 허공에다가 이렇게 무서워. 살짝 웃었죠. 엑소시스트야 완전히. 어쨌든가 요즘 악수가 조금 어쨌든 지난주에도 저희가 악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방송 시작했었는데 오늘 또 한번 악수 한번 하실까요? 근데 저는 이게 뭐 끝나는 얘기니까 네. 제가 좀 무섭다고 느낀 부분은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나토는 굉장히 위험한 기구인데 네. 무서운 결정들을 하는데 정상들의 배우자들이 가가지고 모여 있고 사진 찍고 밥 먹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기이한 거예요. 아니 그냥 어디 뭐 대통령이 봉사활동 가는데 같이 배우자가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되게 기이하다.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렇네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 나토에 참석한다. 근데 이게 군사 동맹 기구이긴 한데. 그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되게 굉장히 성대하게 파티를 하고 어디 왕국 무슨 왕실 이런 데 가가지고 김건희 씨는 이제 장갑까지 끼고 가셨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렇게 저 얘기를 들으니까 또 기이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 저는 뭐 아까 그 방송 전에 종로구에서 최모 위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좌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하셔가지고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거 생각했어요, 곰곰이? 곰곰이 생각했죠. 전쟁이 일어나면 좌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저는 좌파 쪽이긴 한데 어쨌든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좌파든 우파든 다 피난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어쨌든 전쟁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또 상황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시기 때 또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뭐.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얘기 잘 들었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